동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축하를 보내시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좀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예, 저희 이거 시간 좀 멈춰 주시겠어요? 네, 계속 노이즈 때문에 제 시간을 발언 시간을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이 국가입니까 이게? 청와대 선서를 해야지. 어떻게 못난 여당이? 의혹의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만 앞선 수사가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되어야 하고 아니 차라리 여당이 정부 정책을 홍보할 일 있으면 홍보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유 어찌든 그걸 필만 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습니까? 입만 열면 나경원 공격이고 정말 그렇게 두렵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오똑히는 쪽. 네, 11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북한 발사체는 일단 초대형 방사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오늘 그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과를 보고받고 큰 만족을 표했다라고 하는데 뭐 네. 정황상 직접까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양이네요. 항상 네. 사진이 같이 공개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나름대로 좀 수위 조절을 했다 이런 그러네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KT 이석채 전 KT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자유한국당 그 김성태 의원이 본인 재판 관련해서 처음 나왔는데 심경을 밝힌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과 네. 자신의 재판은 서로 다른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아는 별개다.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보지 않아요? 일단 그 이석채 전 회장은 업무방해고요. 아. 이쪽은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예. 아무튼 뭐 결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네. 하면서 네. 본인은 무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소방 헬기가 어젯밤 자정 직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고요. 군과 해경, 소방당국이 직후부터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색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오후 2시 25분쯤 동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체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는 속보도 조금 전에 막 들어왔고요. 그 심해 잠수사가 처음에 수심 70m 지점에서 발산되는 신호를 포착해서 동체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제 속보를 전한 건데 저희 회의 진행 중간에도 속보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어젯밤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고요. 이로써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모 씨, 또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등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친인척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바로 불러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날은 안 불렀잖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지만요. 지금 국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되다가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한 상태고요. 5시 20분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남북관계, 계엄령 문건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경미 의원과 정양석 의원이었던가요? 네, 근데 설전도 저희가 봤지만요. 네, 아무튼 여야의 공방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바로 뒤에 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잠시 정회 상태지만요. 청와대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 얘기와 북한 방사포 발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황교안 대표 소식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방 헬기 추락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조국 사태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을 대기하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을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노 실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사과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말뿐이에요. 이거는 진정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당이 조 전 장관 사태를 파고들자 여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꺼내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거론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부모 찬스, 스카이캐슬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야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청원에 36만 5천 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국가입니까 이게? 청와대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못한 여당이 의혹의 시시비비는 앞선 수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너무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이 이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저희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다. 네, 이 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 이 소란이 있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자,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뭐야 무슨 일 있었어 하는 듯 이 정양석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어서 잠시 씩 하고 미소를 짓더니 이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고서는 의자 한번 이렇게 끌어다가 자리에 앉습니다. 자,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 이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어제 북한이 상중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했고 오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국가안보실장님 인사 말씀도 그렇고 인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간 긴장 완화가 되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
우리만 무장 해제된 것이지 무슨 긴장 하나가 됐습니까? 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예산이 한국의 지금 보면 저게 6분의 1 규모입니다. 451억 불 정도 되고요.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평안남도 순천에서 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연속 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사격이라고 했는데요. 자,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대에 여러 개의 발사관을 설치해서 단시간 내에 다량의 로켓을 쏘는 무기입니다. 공개된 사진은 발사관 4개가 장착된 게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방사포가 37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이 확정됐습니다.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발사 자분이 미국을 겨냥한 행동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가지고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북한은 김괴관 외무성고문, 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또 2인자인 최용해 상임위원장 등 정권 내 소위 올드보이를 잇따라 등장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무력 도발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발사 시간만 봐도 그런데요. 우리를 겨냥할 땐 아침 일찍부터 우리의 새벽잠을 깨우고 미국을 겨냥할 땐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우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늦은 오후에 도발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가타부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북미 협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미국 측 반응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운영이 청와대 국감서 조국 안보 공방, 노영민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국정감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마지막 화약고가 남아 있었죠. 지금 국회 운영이 청와대 국감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이 됐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따른 청와대 인사책임 공방이라든지 북한 발사체 관련한 안보 공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라면은 상당히 늦게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이요. 최 반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을 했죠. 네, 노영민 비서실장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청와대 개편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청와대의 조직 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가 필요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 좀 더 두루 널리 사람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 진단은 청와대가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연말쯤에 이 청와대 쇄신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노영민 실장이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한 송구스럽다라고만 답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뿐이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조배숙 의원과 노영민 실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하나씩만 꼽아보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네, 그리고요. 가장 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있습니다. 것은?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네. 네, 그 바로 뒤에 있는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은 뭐 웃었고 윤도한 그 소통수석도 뭐 웃음을 참는 그런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강기정 수석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지난 9월이죠.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강기정 수석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도 이제 강 수석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면서요? 네, 앞서 강 수석이 한 9월 26일이었죠. 한미 네.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검찰에 뭐 좀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 검찰에 외압을 가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강 수석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등이 검찰에 전달됐으리라는 점을 거론한 거지 내가 뭐 검찰에 연락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때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절성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거 왜 이러십니까? 본인의 의사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했겠죠. 본인은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많은 국민들은 그 발언을 부적절하고 명백한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했던 어떤 발언을 들어가 구하십니까?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근데 저 다음 발언 되게 궁금한데. 네,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죠. 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요,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교수 소환, 압수수색 전부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이냐,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를 지켜라 이렇게 반발을 또 했습니다. 다시 박경미 의원이 거듭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등 회의 진행이 이런 과정에서 또 멈추고 또 장내에 잠시 소란도 일기도 했습니다. 네, 외교안보 문제도 오늘 뭐 이슈로 떠올랐는데 어제 저희 정치부회의 그 시작 직전에 들어왔던 속보였죠. 북한이 이제 발사체를 쐈고요. 특히 문 대통령의 모친상 직후여서 더 논란이 됐었죠. 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노영민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한 거다라고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정 의원은 이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자,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이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또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우리도 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모친상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어제 회의 시간에 전한 바 있는데 오늘부터 바로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장례 미사, 안장식 이렇게 사흘간의 장례 절차 마치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오후 3시쯤 청와대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은 이 당초 공개 일정이 없었던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 그동안 밀렸던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에 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칠레 내부 문제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일단 칠레에서 열리는 게 취소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원래 이 칠레 에이펙 회의와 또 멕시코 순방을 묶어서 좀 중남미 순방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해서 예정된 멕시코 공식 방문 일정이 부득이 취소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멕시코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쳤고요. 또 멕시코 측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늘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너무 부드럽게 읽는다 했어요. 네, 약간 불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이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열리고 있고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노영민 비서실장의 뭐 추가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한
추가 공방도 이어질 테니까요. 속보를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역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운영위 청와대 국감서 조국 안보 공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건강 문제도 호소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또 오늘 구속된 조 씨의 형인 조 전 장관 본인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연장이 됐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앞서 한 번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이번엔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직접 법정에 나와 소명을 했지만 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 씨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죠.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 소송을 벌인 것,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영장 청구 때 검찰은 각각 배임 그리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당시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관 부장판사는 이 허위 소송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채용 비리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 각각 강제 집행 면탈 그리고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를 했죠. 자, 신종열 부장판사는요, 앞서 영장 청구 전후 수사 경과와 또 추가된 범죄 혐의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이 추가한 이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배임 행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하지도 않은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 다음 2006년 등 두 번의 소송을 벌입니다. 자, 이때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라는 건데요. 먼저 피고 입장에서 보면 조 씨가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를 냈기 때문에 학교에 100억 원대 이 손해를 입혔으니 이게 바로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긴 원고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조 씨는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다음 2009년 이혼을 합니다. 웅동학원은 부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고 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죠. 조 씨 등의 연대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후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 씨 등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 씨는 이 부인에게 재산권을 넘긴 다음 이혼을 했죠. 따라서 검찰은 조 씨가 강제 집행을 면탈,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걸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캠코가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웅동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한 17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이자 포함하면 44억 원입니다. 더 될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캠코 사장님 맞으세요?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44억 원이고 국민은행 채권이 84억, 그래갖고 총 127억 원입니다. 웅동학원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 원이고요. 그리고 동남은행 것까지, 동남은행 84억까지 하면은 전체가 128억 원입니다. 당연히 그거 저 김비태 의원이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우선 1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또 허가를 해주면 최대 10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죠. 당초 이 취재진에게 이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실이 공지된 건 24일 0시를 넘겨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일을 계산을 하면 이번 달 12일까지가 이 정 교수의 구속 기간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게 전산상 영장이 발부된 정확한 시간이 23일 밤이었기 때문에 이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구속 후 정 교수를 3차례 불러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 등을 조사를 했죠. 어제 4번째 조사를 위해서 오전과 오후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가요, 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죠.
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검사 등 수사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다, 언론 검열이다라는 한국당은요, 이 법무부가 이걸 혼자 결정한 건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권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것이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 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 봐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자, 일단 언론의 출입을 차단하는 건 무엇보다 이 검찰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벌과 정치권 등 소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이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이 오보 판단 권한을 행사해 출입을 제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보인지 기준도 좀 불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그 정정 보도가 있습니다. 반론 보도 건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은 백악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반이민 정책, 러시아 스캔들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짐 아코스타 CNN 기자, 그리고 서베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벌였던 브라이언 카렌 플레이보이 기자에 대해 백악관이 출입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CNN 기자의 경우 법원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이 출입 정지 해제하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지금 플레이보이 기자는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동생 구속 수감,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입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 구속자가 나왔고요. 신 반장,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설명을 했지만요.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신종렬 부장판사입니다. 자, 신 부장판사, 이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신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에는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 수감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온 조 씨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 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답변했습니다. 혹시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다음 웅동학원과 100억 원대의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자신이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배임을 저질렀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 120억 원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생의 전 부인은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면서 채권을 받은 건 맞지만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준 것으로 알고 받았고 실제로는 학교 재산을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수순은 조 전 장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웅동학원 문제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모친도 부를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 조 전 장관은 동생이 첫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었습니다. 또 이 조 씨 모친 또한 그 소송을 벌일 때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된 교사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때는 또 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죠. 자, 앞서 구속 기소된 이 채용 비리 브로커들의 공소장을 보면 이 조 씨가 이사장의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이 보관돼 있던 시험 문제, 답안지를 유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 만큼 이 모친에 대한 조사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검찰은 이 구속 하루 만인 오늘 오후 이 조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허위 소송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조 전 장관 같은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지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채용 비리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또 다른 이 조모 씨가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이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서 지금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고 또 언제 또 그 기록을 복사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한 저기는 겁니다. 친인척은 아니고 그냥 조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름만 네. 공교롭게 같은 네, 조씨인 거고요. 네. 자,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기록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건 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곧바로 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범 바로 이번에 구속이 된 조 전 장관 동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이죠. 제가 맞죠? 이틀 전이죠. 대보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부시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 부시장과 대보건설 관계자와의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달 30일에 대보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대보건설은 군 관련 시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견 기업인데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 이 부산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의를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 유재수 부시장은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융정책국장을 지냈었는데 그때 2017년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한테서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돼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그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이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재수 부시장은 특감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 조사 결과 경미한 문제만 지적받았을 뿐이었지 무슨 비위 수준의 흠결이 적발된 사실 없다.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전임 장관이었죠.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아까 쭉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은 핵심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었고 또 검찰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죠. 네, 조국 전 장관 취임 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재임을 했던 박상기 전 장관요.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광석과처럼 압수수색을 하고 또 청문회 당일 부인을 기소했다면서 급했고 또 과잉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음 이 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도 그만큼 비밀리에 수사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요. 특히 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 검찰이 이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검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렇게 검찰의 시각으로 사회를 재단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개혁의 본질은 이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이고 또 공정하고 균형적인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건 이 검찰의 문제점을 잘못 본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가운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번진 그런 상황이고 일단 법무부는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학계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해당 규정은 법무부령이라서 입법 예고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한국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의 불리한 이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검찰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출입 제한 조치 검토가 가능하고 또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당초 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명시를 했다가 이 논란이 커지자 이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관련 질문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법무부령을 철회하라고 지시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제 속보죠.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또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의 질책 비슷한 그런 발언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발언이 많이 나왔고. 근데 검찰이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를 해왔고 기소 앞서서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오늘 낸 입장문 내용입니다. 근데 사전에 전달했다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유력한데 국토부 쪽에서 또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토부 당국자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국토부 간에 기소 통보를 했다.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런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자, 아무튼 타다 기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검찰과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좀 신경전, 저 부분도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부인이어 동생도 구속, 조국 향하는 검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깜짝 지지율에 취했나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오늘자 한 조간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어디였죠?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죠? 예, 조선일보. 최근 며칠간 당 지도부의 실책성 행보가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론의 평가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 대표 이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답답하고 미세먼지도 장난 아니었죠. 아침에 이 숨 막히는 뉴스들 뿐이었습니다. 주말이고 하니까 잠시 숨 좀 돌리시죠. 기분 전환엔 음악이 최고 아닙니까? 잠시 후 고다방이 있긴 하지만 색소폰의 선율에 몸을 한번 맡겨 보시죠. 이렇게요. 진짜 가을 정치 물씬입니다. 근데 저분이 누구실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제 벗겨주시죠. 예? 황교안 대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 같은데. 황 대표님, 이게 지금 무슨 이벤트입니까? 사실 색소폰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검사 시절에 흠뻑 빠졌던 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에 저 보시는 것처럼 오늘 황교안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거죠. 오늘 밤 김제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당은 이 황 대표의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주 1회씩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랄까요? 당대표 마케팅?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 매우 이게 지금 수상합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실책이 쌓였다가 어제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해프닝 계기로 쾅 하고 터졌죠. 자, 오늘자 거의 모든 조간 석간에서 한국당 정신 차려라 기사 사설 막 쏟아진 겁니다. 자, 특히 이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아주 그냥 벼르고 별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면에 아까 소개했던 반짝 지지율에 취했나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자, 6면에는 반문 영남 빼면 한국당에 뭐 있나, 또 두루뭉술 황세모 리더십, 자, 보수 통합도 말뿐 유승민 아예 만날 계획조차 없다 등등 아주 그냥 깨알같이 그냥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말은 달라도 메시지는 하나겠죠. 이래갖고 총선 어떻게 치를래? 계속 야당할래? 이런 거죠. 자, 황교안 대표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아침에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논란 이거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물었더니요. 리더십이 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런 지경에서 이 당 밖에 이 홍준표 전 대표 한마디 안 할 수 없죠. 원내대표는 자리 보존에만 연연하고 당 지도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 아주 그냥 당이 혼돈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홍 전 대표야 뭐 의뢰 뭐 당 밖에서 자주 쓴 소리를 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도 오늘 이 인사의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한국당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애국 떡볶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 국대 떡볶이의 이 김상현 대표 오늘 SNS에 정말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소개해드리기도 좀 그런데 정말 살벌한 비판을 쏟아낸 거죠. 부패하고 무지하고 배지달 생각밖에 안 하는 지금의 한국당 망국의 원흉이다. 철저하게 망하기 바란다라고 말이죠. 심지어 자한당은 저렇게 보시는 거죠. 수국 꼴통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놓은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저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황교안 대표 정말 지지합니다. 황 대표님 중심으로 연합을 호소합니다라고 했던 김 대표인데 얼마나 실망을 했기에 이렇게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지금 적잖은 구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인데 기자가 묻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해찬 대표 사퇴 지금 촉구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천 명 됩니다.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자, 전체 당원 70만 명 중에 2천 명. 제가 직접 계산기로 계산까지 해봤는데요. 0.29%. 정말 뭐 그까이 거 뭐 손톱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 분탕질 나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무슨 당대표 하냐. 이 얘기겠죠. 자, 이 얘기 알려지고 나서 이 대표 사퇴 요구 당원 게시판에 더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비판 내용 몇 개 소개해드리면 극소수 의견은 지금 무시하는 거냐? 그런 논리로 따지면 표본이 지금 수천만 인구 중에서 표본 1,000명, 2,000명인 여론조사는 어떻게 믿냐? 등등 말이죠. 자, 어찌됐든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임에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분위기 전환차 서둘러 총선 기획단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요.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KT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를 대가로 딸 부정 채용이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 오늘 공판 참석차 이렇게 서울 남부지법에 왔는데 엊그제였죠. 이석재 전 KT 회장 이 부정 채용 혐의로 징역 1년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두 사람 재판이 어떻게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도 빨간불 켜졌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하지만 김성태 의원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이석재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석재 전 회장은 유죄일지언정 나는 무죄다. 어차피 혐의도 다르고 아무튼 다 다르다 이거겠죠. 글쎄요, 재판부 생각도 그럴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짧게만 저희가 어제도 고지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정치부의 시작 시간이 오후 5시 정각으로 지금보다 10분 앞당겨집니다. 퇴근 준비, 저녁 준비 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저희와 함께 하시죠. 기억 안 나실 땐요. 별이 5개. 네, 이렇게 별이 5개. 제가 처음에는 국장한테 그냥 직접 한번 붙이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차마 그 짓은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CG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좀 사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 그동안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5시 10분 정치보회의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신 있게 5시 정치보회의라고 크게 외치면 되겠네요. 자, 황교안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색소폰 앨범을 낸 이력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양 반장이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2번 냈죠? 2장씩 냈다는, 맞죠?
네, 냈다는 얘기 제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당이 어수선했지만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또 색소폰 연주 영상이 이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황 대표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요. 평소에 자유한국당이나 황 대표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매체들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이 한국당 지지층 내부 안에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불만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의 이 사퇴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호기를, 나름의 호기를 이딴 자책성 행보로 스스로 날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날린 것이냐? 결국 지도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위원회의라는 공론의 장을 통하지 않고 지도부가 측근들과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잠깐만, 박찬주 전 대장 영입할 때도요, 조경태 최고위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황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의 반대를 수용해서 방침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민주적인 정당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밀실그룹의 얘기만 듣는다, 그런 한편에 또 비판이 있고요. 또 주변 조언 그룹이 너무 특정 그룹만 대변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네, 좀 면면을 살펴보면 박맹호 사무총장, 추경호 전략계획총장, 김도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들이 공식적인 좀 조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이 영남권의 관료 출신, 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곽상도, 정점식 의원 등 검사 출신 인사들도 이 황 대표 측근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이들의 연령대나 지역 기반, 직업적인 배경 등에서 뭔가 다양한 관점을 줄 수 있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황 대표가 영남 중심의 당 운영, 또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19대 때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있잖아요. 필리핀 이주 여성 출신이고요. 탈당을 했다면서요? 네, 19대 총선 직전이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소수자 대표를 표방하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파격을 선보였었죠. 자, 그런데 이 지난주에 탈당계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현재 노선과 또 이주 여성 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잘 주파수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 입당을 타진 중이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시끌시끌했던 소식이죠.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여자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처음에 우리 경찰이 난 면책 특권이 있다 이런 말만 듣고 그냥 풀어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오후 8시 5분쯤에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죠.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 도르지 소장이라는 사람은 해당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 소장 그런 짓 못하게 하라고 같이 동행한 수행원도 그 기내에서 다른 또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뒀어요? 일단 아닙니다. 그 항공사 직원들 일단 이 비행기 안에 그 사법 경찰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항공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경찰에 인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항 경찰대가 그 사람들을 석방한 거예요? 이 항공기가요, 오후 9시 40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입국장에 도착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못하고 석방을 한 겁니다.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들이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서 면책특권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찰이 하는 수 없이 풀어줬다는 건데요. 자, 아시겠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은 이 빈 협약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외교부에도 연락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빈 협약이라는 게요, 해당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 반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몽골 대사관 측에서는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르지 소장이 국가 원수에 준하는 4부 요인에 해당하는 만큼 이 면책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경찰은 우리 외교부가 어젯밤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또 몽골 대사관이 그렇게 우기고 있으니까 일단은 석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수행원이란 사람은 이미 출국을 해버렸고요. 도르지 소장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헌재 소장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있다고 치고
수행원은 또 왜 그냥 풀어준 거죠? 좀 네.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참 많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우리 외교부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외교부가 경찰에 그런 방침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국가 원수급에 적용되는 면책 특권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몽골의 헌재 소장은 빈 협약의 대상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할권 면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경찰이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닌 이 도르지 소장을 면책 특권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석방을 해준 셈이 된 건데, 자, 지금 현재 경찰이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또 받고 있다고 체포했어요?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아직 떠나기 전이었던 모양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유권 해석을 받고 경찰이 바로 들어가서 그 헌재 소장의 신병을 지금 확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속보고요. 자, 아까 그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입장을 또 내놓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주한 몽골 대사관을 통해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그 수사를 맡았던 건 이제 인천공항경찰단인데 인천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황교안 리더십 논란에 당 살아있다는 증거,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간단히 속보를 여기 했던 사안인데요. 어젯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소방 헬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구조대원과 환자 등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조당국이 잠수 요원 등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헬기 동체 위치는 찾았고 실종자도 1명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3시 26분에 독도 경비대장으로부터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헬기가 추락하였고 거리는 200에서 300m 추정, 자체 보트로 현장에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각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려던 소방 헬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소방 구조대원 5명, 부상 환자 1명, 부상자 동료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신고 접수 이후 현재까지 구조당국이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독도에서 부상 환자를 태운 소방 헬기가 이륙한 건 밤 11시 24분입니다. 그리고 이륙한 지 2분가량 지났을 때 독도의 동도선 착장에서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추락한 겁니다. 추락을 목격한 독도 경비대가 11시 26분 바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조당국이 추락 지점을 중심으로 곧바로 구조 수색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금일 00시 05분 야간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헬기 등 총 13대를 투입하여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야간에 어선을 민간 세대가 투입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장의 신고사항에 보면은 이륙하자마자 2분 정도 지나서 바로 헬기가 바다 쪽으로 이제 추락하는 걸 목격했답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들어온 소식이죠. 사고 헬기 동체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까지 진행된 수중 수색에서 잠수 요원이 헬기 동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종자도 1명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상황은 들어가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소식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아주 심했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하늘이 뿌옇게 변해버렸죠. 출근길 몸도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현재 황사는 그래도 많이 거쳤고요. 미세먼지 주의보도 수도권은 대부분 해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황사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봄에 경험했던 미세먼지가 다시금 겨울에도 올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모든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겨울 역시 미세먼지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전 부처, 전 국민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맑은 공기 앞으로 나는 거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또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실증 저감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이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5년간 20조 원 투입키로. 자,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앞서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마침 오늘 들어온 사연도 미세먼지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뮤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좀 갑갑한 마음에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좀 보내봅니다. 저와 세윤이 형이 올해 봄에 미세먼지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노래를 앨범으로 냈습니다. 또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와서 심지어 황사까지 불어온다고 하니 마음이 참 숨쉬기 힘든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저도 목이 아파서 노래하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끼고 만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도 안 하고 나가는 날이 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환경에 관심 갖기, 다 같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제발 좀 깨끗한 하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저희 UV의 미세초를 신청합니다. 초미세 때문에 입술이 보이질 않아. 워우워. 미세초 틀어주세요. 네, 그럼 UV의 뮤지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봄 이 미세먼지와 함께 미세초라는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기원하면서 사연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 주말은 그래도 다행히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언제쯤 미세먼지에서 완전히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 뮤지 씨의 신청곡 미세초 들으시고 금요 고다방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국회 운영이 이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상당히 늦게까지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좀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좀 한다면요.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국 전 장관 인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이제 발언이 나왔고 이제 유성엽 무소속 의원의 질문을 받고 처음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신반장 발제 때 그런 대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책임 관련한 부분 계속해서 이제 의원들이 묻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노영민 실장은 본인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인선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노 실장은 누가 추천한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갈등이 상당히 컸는데 그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한 이제 오늘 이제 금요 고다방 사연도 들어봤는데 마침 또 오늘 미세먼지 관련한 속보가 많아요. 미세먼지 자체도 안 좋지만은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5개년 특별 대책을 또 내놨잖아요. 양 반장,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먼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을 발표해놨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대책인 겁니다. 자, 우선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 그리고 6개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자,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 공무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하는 겁니다. 자, 초미세먼지가 경계, 심각 단계 뭐 이런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운행 모두 중단이 됩니다. 또 서울 사대문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 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오늘 의결한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2024년까지 80% 이상 퇴출한다는 목표로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 보유세 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삼천포, 보령 등의 전국 노후 석탄 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또 모든 지하 역사에도 공기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이 배출 허용 총량대가 적용이 되는 대기관리 권역이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이 중부, 남부, 동남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2024년까지 전기차 85만 대, 또 수소차 15만 대 등등 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또 전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최 반장,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한중 협력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대개 협력 사업을 청천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 발전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이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질 국제 협약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이달 중으로 최초 공개한 다음 후속 연구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소방 헬기 추락 사고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최 반장? 네, 오늘 오후 3시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사고 발생 약 14시간여 만에 구조 당국이 헬기 동체를 추정할 수 있는 물체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 수색이 오후 2시 25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경의 특수심해 잠수 요원이 헬기 동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해서 헬기 위치를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 동체 내에서 실종자도 한 명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위치는 오늘 오전 이 구조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 추락 지점으로 지목한 지점 인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황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헬기가 처음 출발했던 게 대구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오후 9시 5분 이 독도 남쪽 6해리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 절단 응급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9시 33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헬기가 출발을 한 거죠. 자, 가는 길에 울릉도에 잠깐 들러서 주유를 하고 독도에 도착한 게 밤 11시 2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태우고 바로 이륙을 했는데 이륙하고서 2분 정도 지나고서 갑자기 이 독도 선착장 인근 바다로 추락을 했다는 거죠. 이 목격자가 곧바로 이 소방 당국에 신고를 했고 헬기에는 소방 구조대원들, 환자 이렇게 7명이 타고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독도 경비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구조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야간 수색이 이어서 현재까지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해경과 해군, 소방당국 등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수 요원도 투입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수심이 70m가 넘는 데다 파고도 높은 편이어서 오전에는 수중 수색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서 잠수 요원이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25분쯤 이 헬기 동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헬기와 같은 기종이 유럽에서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 사고 헬기가요. 2016년 3월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 퓨마 EC225라는 기종입니다. 자, 2016년 노르웨이에서 대형 사고를 내서 유럽에서는 한시적인 운항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기종이라고 하고요. 자, 2010년 4월 노르웨이 해상에서 주 회전 날개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추락을 하는 사고를 냈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탑승자 13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유럽 항공안전청은 해당 기종 헬기 운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이 된 기어박스 부품 개선 작업을 지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는 이번 사고 헬기를 포함해서 해당 기종을 2대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뭐 아직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기체 결함 가능성도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정부에게 동종 헬기의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시의적절한 지시인 것 같아요. 한번 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추락 헬기 동체 발견, 내부서 실종자 1명 발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내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하는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대학생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하네요. 청와대가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모친상이란 변수는 생겼지만은 일단 외교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원래 그저께 열기로 했던 민주당 의총이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인해 연기됐는데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었죠. 그 내용을 놓고서도 이번 의총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양 반장이 고지했던 대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별이 5개 거 기억해야 돼요. 5시. 네. 지금 의도하신 거죠, 이거? 아니, 의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자연스럽게. 그러세요? 네.